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에 매일 자유를 꿈꾸는 직장맘입니다. 이 나이쯤 되면 자식들도 다 커서 제 앞가림을 할 때라 못다 즐긴 인생을 즐긴다고 남들은 자유부인 마냥 딸내미들이랑 여행도 가고 쇼핑도 가고 하면서 잘만 살던데 저는 왜 아직도 그런 소소한 일상을 즐겨보는 걸 큰 꿈마냥 품고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나도 딸들이 둘이나 있는데 그래서 이 딸들이랑 오순도순 손잡고서 아무 걱정 없이 저녁 먹고 집 앞 하천을 걸어보면서 운동도 하고 싶고 수다도 떨고 싶은데 이게 참 생각하고 바라는 만큼 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자식과 마음 편히 사는 얘기를 나누는 순간조차 굉장히 사치였던 것이었습니다. 20살 초반쯤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던 해에 내 인생은 뭔가 준비해 나간 만큼 착착 쌓여가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대단한 대학을 나온 건 아니었지만 내 나름대로 취업이 수월한 학과에 들어가 공부도 착실히 했고 그래서 간호사로 졸업 후 직장도 얻으며 돈을 벌기 시작한 그 순간엔 앞으로 내 앞길에 수만 가지의 가능성들이 무궁무진하게 열려있을 것이라 여겼죠. 그 가능성에는 잘 키운 미래의 제 자식들이 호강시켜 주는 것도 있었고 잘나고 멋진 남편을 만나서 일을 취미삼아 하는 여자로 사는 것도 있었고요. 또 살가운 시어머니를 만나서 함께 공원에 소풍을 나가보는 소박히 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전 쭉 그렇게 전보다 나은 삶을 경험해가며 더 괜찮은 사람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되고 나서도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는 꼭 인문학 책도 즐겨 읽곤 했고 다른 성공한 이들의 자기계발서를 보면서 꿈을 더 포부로 가진 채 키워보기도 했었습니다. 누구나 그 시절 자신의 미래를 한 번은 그려보듯이 저 또한 그런 남들과 다를 것 없이 자신감을 가진 채 참 긍정적으로 미래를 그려나갔어요. 그러던 중 제가 첫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된 환자를 통해서 알게 된 상대가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죠. 그리고 저와 남편을 알게 해준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저의 큰 시누이였고요. 당시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한 채 일주일 병실에 누워있던 큰 시누이를 제가 쉬프트 중 4번을 담당했었는데요. 참 지금 와서 말하지만 까탈도 그런 까탈을 부리는 환자가 또 없었습니다. 저보다 겨우 6살이 많았으니 당시로 치면 겨우 30을 넘는 나이였던 큰 시누이는 나는 매일 머리 감는 사람인데 다리 때문에 불편해서 머리를 감을 수가 없어요. 간호사 언니가 좀 머리를 감겨주면 안 되나? 바가지에 물을 담아와서 침대 위에서 머리를 감겨줘도 좋고 아님 나 좀 데려가서 머리 좀 씻겨줘요. 라면서 매일같이 자신의 머리를 감겨달라며 아침마다 교대한 간호사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머리를 감겨달라 했던 환자였습니다. 보통 다리가 불편해서 도움을 받아 머리를 감아야 하는 경우 하루는 너무 심했고 이틀에서 3일 정도에 한 번 정도 머리를 감고 싶다 말하는 게 서로에게 피차 피해 안 끼쳐도 될 일이었는데 말이죠. 뭐 여기까지는 환자의 요구니까 힘없던 간호사가 어찌저찌 감겨주긴 했는데 문제는 식사 시간이었어요. 혼자 쓰는 것도 아닌 8인실 방 안에서 큰 시누이는 자기 여동생들부터 남동생, 부모님의 친구들까지 아주 그냥 일주일을 꽉 채워서 점심 저녁으로 방문객을 데려왔고 그렇게 오면 조용히 먹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닌 채 무슨 대학가 포장마차를 병실 안에 옮겨놓은 듯이 시끌벅적하게 굴어댔습니다. 그 바람에 다른 환자들이 간호사들 혹은 의사들을 통해서 컴플레인들도 많이 걸어왔었고요. 결국 실제로 제 선배 한 분이 신우이한테 조용히 해달라고 며칠을 다그치자 결국 마지막 날에 신우가 수간호사 데려오라고 난동을 부리며 병원 서비스가 개판이니 뭐니 하며 욕을 씨부린 바람에 온 병원 사람들과 환자들이 절레절레 흔들면서 누군지 모르지만 저 집구석 남동생한테 시집갈 사람은 인생이 쪽는 거나 다름없다. 는 소리를 우스갯말로 하곤 했죠. 그리고 그 우스갯소리의 당사자가 바로 제가 되어버렸답니다. 참 지금도 저도 생각하면 화딱지 나고 제 선택이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데 그때는 제가 잠깐 남편에 미쳐서 사리분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당시 방문을 올 때마다 자기 누나가 소란을 피우고 또 누나들이 우르르 와서 수다를 떨며 주변 환자들이 눈치를 주고 싫어하는 눈빛을 보내는 도중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눈치를 채고 미안해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 제 남편이었습니다. 세 시누이 중에 가장 아래에 있던 막내 아들인 저희 남편은 제 눈에 참 드세 보였던 큰 시누와 다른 두 자매들 그리고 시어머니와는 달리 혼자서 아버지를 닮기라도 한 건지
사람이 참 점잖았어요. 꼭 집에 가기 전에 미리 병실을 나와서 병원 식구들한테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고, 누나들이 뭐 그런 걸로 사과를 하니, 내 돈 내고 내가 병실 쓰는 중인데? 라면서 남동생에게 무안을 주면 남편은 시끄러우니까 나갈 때까지 말은 하지 말고 그냥 가. 라는 식으로 툭툭 뱉어내며 자기 누나들한테 명령조를 쏟아내며 데리고 나섰어요. 자기도 주변 사람들 눈치 보기가 창피했었던 것이었죠. 그런 남편을 저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었고 유일하게 멀쩡한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에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일할 때에는 대부분 남편이 회사에 출근했다가 들린 건지 꼭 한 번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고, 그러면 저희는 가벼운 인사를 나누었죠. 신우가 퇴원하는 마지막 날에도 우리는 그렇게 인사를 나누며 건강을 빌며 헤어졌고요. 하지만 그 다음날 남편은 또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뭘 놓고 간 건 줄 알고서 어쩐 일이냐고 다가갔는데 그 사람은 한참 쭈뼛거리다가 제게 용기를 내며 번호를 물어봤어요. 큰 누나가 너무 민폐를 끼쳐서 제가 감히 번호를 따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꼭 받고 싶어요. 라면서 건네주는 핸드폰과 그 순간에 마주친 남편의 눈빛은 참 번갈아가며 반짝이는 듯 했습니다. 햇빛에 비춰주는 호수면에 반짝이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몇 번의 만남과 오랜 통화, 그리고 문자를 통해 저 나름대로 남편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갔습니다. 확실히 내가 본 누나들과의 모습과는 다른 성품의 사람이란 생각이 늘 굳게 들었었죠. 저희가 연애를 하게 되면서는 주변 간호 동료들한테는 절대로 그 환자의 남동생과 만난다는 소리를 일절하지 않은 채 비밀리로 붙였고, 내가 혹여나 이러면 실수를 한 게 있을까봐 남편에게도 누나들한테는 우리 연애를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 응원받고 축하받아야 할 연애가 왜인지 쥐구멍에서 숨어하는 것 마냥 죄인처럼 느껴지곤 했지만, 그래도 그 주변 시선들을 다 마다하고 받아들이면서 결혼까지 한 걸 보면 저희가 서로를 많이 좋아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랑 결혼한다고 남편이 저를 처음 가족들에게 소개를 했던 날, 큰 신우가 너, 나 간호하던 그 간호사 아니야? 너 간호는 안 하고 보호자랑 연애한다고 간호를 그따위로밖에 못한 거야? 라면서 호되게 혼을 내더니 이내 농담이라면서 자기 여동생들이랑 막 왁자지껄 웃어댔는데 진짜 속으로는 열불나 한 대 쥐어받고 싶어 죽겠는데, 어쨌든 제가 보호자랑 썸을 타다 결혼까지 하게 된 게 맞았기에 별말을 하지 못했어요. 옆에서 간호사가 이래서 존경을 못 받는 거야. 일할 땐 일만 하고 환자 말 따박따박 들어주면서 나이팅게일스런 모습을 보여야지 하며 제 직업까지 비하하는 듯한 말을 했는데, 옆에서 저희 남편이 누나 퇴원하고 나서 내가 먼저 번호 따러 다시 병원에 갔었어. 그때부터 조금씩 연락하다가 뒤에 사귀게 된 거야. 라며 아무리 사실대로 변명을 해도 시누이들은 그 얘기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아니, 안 들으려고 했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누들은 틈만 나면 저를 간호사란 이유로 말을 제법 함부로 던져대곤 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잠깐 봤을 땐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 큰 신우랑 둘째 신우가 가장 죽이 잘 맞더라고요. 그 밑에 셋째 신우는 그냥 언니들 하는 말에 부정 없이 호응하는 편이었고 말입니다. 하루는 저한테 만약에 우리 엄마가 그날 입원을 했었더라면 너는 우리 집에 시집 올 일이 결코 없었을 텐데 그치? 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인가 하니 제가 며느리로서 자기 엄마한테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좀 더 안부도 자주 물어봐주고 이왕이면 집에도 자주 찾아와서 엄마 건강도 챙기고 식사도 챙기라는 말을 밥 먹듯이 저한테 뱉어내곤 하는 사람들이었죠. 큰 신우, 작은 신우 둘 다 가정주부여서 일하는 저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하는 제가 얼마나 집에 오면 정신없이 살림을 해치우는지도 결코 이해를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밖에 나가면 좋잖아, 안 그래?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그 돈으로 자식도 직접 먹여 살리고 그러다가 내 동생도 먹여 살림 좀 좋아? 요즘 여자 남자 그런 게 어딨니? 그냥 돈 벌어 오면 자기가 낼 건 내고 사는 거지. 며느리가 간호사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여유 있으면 남편도 먹여 살리고 남편 시부모도 먹여 살리고 좋잖아? 라면서 어떨 때는 돈 벌어오는 워킹녀라면서 저에게 본인 남동생과 부모 용돈까지 챙겨주는 소리를 꼭 이렇게 빙빙 돌려대다 말을 툭 던져놓았고, 또 어쩔 땐 도대체 올케는 무슨 정신으로 내 동생 밥을 쫄쫄 굶기는 거야. 올케가 새벽에 일을 나가면
남동생이 밥 해먹는 거 다 귀찮대. 그게 무슨 소리겠어? 밥을 못 해먹으니까 그냥 귀찮다고 돌려대는 소리잖아. 내 동생이 이런 대접 받으라고 너한테 장가 보낸 줄 알아? 라면서 제가 야간 근무를 하는 바람에 혹은 일 때문에 집에 없어서 남편하고 애들 밥을 미처 못 챙겨준 날에 제게 보란듯이 자기 동생을 괜히 장가 보냈다면서 제 기를 팍팍 죽였습니다. 아니 다 큰 놈이 딸이 둘이나 있는데 그리고 애들이 다 크다 못해 혼자 밥통에서 밥 꺼내고 반찬 꺼내 차려 먹는 나이가 되어서도 누나란 놈들은 남동생이 밥을 혼자 못 챙겨 먹진 않을까 하는 걱정에 일하러 나간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해댔어요. 전화해서 제가 바쁘다고 쉬고 있단 소리를 단 한 번이라도 들으면 갈구지 못해 안달이었던 것들이었죠. 직접 전화로 이렇게 속을 끓여놓는 적은 수없이 많았고요. 그런데 이건 정말 약과에 불과했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1년 전에 지병 악화로 세상을 뜨셨어요. 원체 가족들 중에서는 드센 여자들 틈에서 사셨다 보니 찍소리 못하고 사신 적이 많았던지라 저와 대화를 나눌 기회도 많이 없으셨고 제가 원체 신우들 등살에 밀려 사느라고 웬만하면 일하며 바쁜 척을 한다고 피해 살고자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정작 가장 대화가 수월하던 시아버지는 본능적으로 등한시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가지고 계신 재산의 일부를 저한테도 증여를 하셨더라고요. 무려 50억을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결혼을 하기 전부터 이미 부동산 장사를 여러 번 하셨던 분이라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아무도 몰랐을 만큼 평소에 검소하셨고 또 소탈하신 분이셔서 돈 쓰는 것도 허투루 쓰지 않은 채 전략을 생활하셨거든요. 그렇게 평생을 지내다가 재작년 말쯤 아버님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집이 넓으면 불편하다고 공기 좋은 경기도 외곽에 작은 1층짜리 타운하우스를 하나 짓고 사셨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시세 차익을 남기며 총 60억 가까이 유산을 남기셨고 그 중에 무려 절반이 훌쩍 넘는 양을 며느리인 저한테 넘겨주셨어요. 어머님과 시누이 셋 그리고 남편의 몫은 자연스레 10억에서 나눠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 보니 유산을 받고 나서도 서울 한복판에 아파트 한 채를 사지 못한다면서 시누이들이 오만 불평과 분노를 늘어놓으며 저에게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년이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굴려받은 거냐면서 아버지랑 제가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냐는 더러운 말까지 지어내며 돌아가신 방자를 욕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머님까지 합세를 해서는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능구렁이처럼 했길래 시아버지가 평생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산 조강지처가 아닌 너한테 유산을 남기냐며 당분간은 꼴보기 싫으니 시댁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고 목소리도 들리게 하지 말라며 쌍스러운 욕도 날리셨죠. 그러다가 정말 50억이 며느리 손에 들어갈까 겁이 나셨는지 금세 다시 전화가 와서는 자기들의 말이 심했다며 살살 달래고 급기야 애걸복걸하면서 그 50억에서 다시 형제들에게 40억 정도를 떼어주라며 부탁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한편의 코미디만 같아서 이것들의 태도가 어떻게 수시로 변하는지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화냈다가 눈치를 보며 예원을 하다가 급기야 협박을 하기까지 이른 시누이들은 하다하다 시어머니를 핑계 삼아서 제게 그러더라고요. 합가를 해서 어머님의 남은 생을 부양하라고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어머니가 이제 혼자인데 아들이 저희 남편 하나니까 시어머니를 모시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인 거며 게다가 저는 간호사라서 평소 돈도 쭉 벌어놓고 있었는데 시아버지의 유산으로 우리 식구 중에 제일 돈이 많으니 가족 하나를 더 부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간호사니까 간호하는 게 전문이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냐는 것이었죠. 여기서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은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지엄마를 저한테 부양하게 하면서 자연스레 며느리 돈 쓰며 제 집안에서 살게 하고 호감과 대접을 받게 하라는 시누이들과 시어머니의 작당이란 걸 제가 결코 모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대신 마누라가 유산을 많이 받은 것에 놀랐지만 기분은 좋은지 또 그런데 섭섭한지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가 생겼으니 엄마를 모셔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라면서 어느 순간부터 지들 눈앞편을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의 정이 다 떨어져 이혼을 해도 아쉬울 것 없다는 마음으로 나는 아직 간호사 일을 그만둘 생각도 없고 그러면 쭉 3교대로 일을 해야 해서 지금 우리 가족 내조하기도 벅차 죽겠는데 갑자기 시어머니라니. 당신 누나들도 몇 억씩 유산 받은 거 잊었어?
그 돈은 돈도 아니야? 뭐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돈을 받길 바랬길래 몇 억이 있는데도 지들 엄마를 직접 모실 생각을 못하고 일하는 나한테 갑자기 맡아달래. 내가 병원에서 돈 받고 환자들 돌보는 간호사지 니들 엄마 수발들은 종이냐? 라면서 한 대 치겠다는 듯이 달려드니 남편은 바로 깨갱해 버렸고요. 다소 제 반응에 놀라면서 속상했던지 아니 꼭 그렇게 말을 해야겠어? 당신이 종이냐니 내 마누라니까 부양해 달라는 거지 라면서 대답을 했는데 그 말에 더 빡친 저는 그럼 너는 왜 네가 내 서방이라서 내 부모 모실 생각은 안 해? 우리 엄마 아빠도 나이 들어서 자식 손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두 분이 자식들 짐되기 싫다고 본인들 가진 재산으로 앞가림하며 살고 계신 거 몰라? 그거 보고도 네 엄마랑 비교가 안 되니? 넌 왜 우리 엄마 아빠 생각을 안 하고 난 자식이 넷이나 있는 네 엄마 생각을 해줘야 하는데 라면서 다다닥 쏘아붙이고는 남편을 안방에서 쫓아내고 그날은 혼자 자기로 했죠. 그런데 남편이 거실 밖에서 지 누나들한테 무슨 말을 한 건지 글쎄 셋이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번갈아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우리 엄마 부양할 생각이 없으면 재산을 내놓던지 아님 소송으로 가보자고 누가 이기나 어디 해보자고 라면서 남동생이 좋게 말한 것 같은데 그걸 고분고분 마누라가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따박따박 말대꾸로 했나 보지? 그렇게 내 동생 속 뒤집어 놓으면 좋아? 그래? 라더라고요. 급기야 전화를 받고 기분이 더러워져 밖에 있는 남편한테 가서 또 한바탕 누나들한테 꼰지른 새끼라며 지랄지랄을 하다가 씩씩거리며 들어왔는데 그 사이 전화를 또 했는지 왜 전화 안 받아? 이젠 네 서방도 모자라 형님들까지 무시하냐? 돈 쳐받으니 눈에 뵈는 게 없지? 라면서 문자가 또 여러 통 남겨져 있더라고요. 이것들이 진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드세 죽겠는 딸들한테 아빠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시엄마 기에 눌려 늘 가족들끼리 모여도 나만큼이나 끼지를 못하고 사시던 분을 안쓰러워했을 뿐이었는데 그런 저한테 급기야 평생을 모은 유산을 다 줄 정도였음 얼마나 시아버지가 그간 가족들한테 정남이가 떨어져 있었는지를 다 알겠더라고요. 그런데도 딸내미들과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돈 욕심이 나서는 기껏 며느리한테 한다는 소리가 하나 있는 시어머니와 합가를 해서 부양을 하라는 것이니 참 시아버지가 죽어서도 마음 편히 이승을 뜨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또 한 번 불쌍더라고요. 문자를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새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전부 차단시켰고 어떻게든 시모와의 합가 없이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실 밖에서 싸운 지 10분도 되지 않아 코를 골며 골아 떨어져 버린 남편의 코골이 소리를 들으면서 오만 정이 다 떨어져 확 집을 나가버리고 싶었는데 딸내미들 생각하면서 부부싸움을 한 것에 이미 미안해하고 있었는지라 어떻게든 꾹 참고서 아버님이 주신 돈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하기 전에 은행으로 출근 도장을 찍은 저는 일단 돈 10억씩을 모두 저희 딸들 앞 통장으로 증여를 바로 해버렸고요. 증여세가 거의 2억이 넘게 들었는데 그 돈은 그냥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어차피 없었을 돈이라 생각을 해버리니 그 2억이 큰 돈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엄마가 결혼 생활 내내 드센 할머니와 고모들 아래에서 별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살았던 것을 지켜본 제 딸들은 이미 저만큼이나 시누이들을 향해서 도끼가 가득했었는데요. 제가 돈이 든 통장을 쥐어주면서 니들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살고 대학 등록금도 해결하라고 하니 처음엔 당황을 하다가 뭔들 못하겠냐며 선뜻 받더라고요. 고모들이 돈 달라고 아우성에 합가하라 지랄을 하는 모습을 다 봤던 애들이라 그런지 그 돈을 절대 고모들에게 뺏기지 않을 것이라며 벼렀고 저는 이내 남편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네 새끼들한테 돈 10억씩을 증여했는데 그걸로 네 누나들한테 돌려주란 소리를 네 누나들 마냥 할 거냐고 하니 처음에 놀라던 남편도 결국엔 자식들한테 돈이 갔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한 건지 잘했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아이들에게 줘야 할 돈이 있었는데 잘 선택했다면서 남은 30억은 어떻게 쓸 거냐고 행방을 묻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 돈 다 기부할 거야. 내가 간호사로 벌어먹고 살 세월이 얼마인데 설마 그 돈 가지고서 시어머니 부양하는 소리를 듣고도 잘 살 줄 알았어? 우리 친정에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나한테 물려줄 재산이 벌써 5억이 넘어. 그 돈으로 내 노후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30억? 명품백 10개 정도 사고 남은 건 그냥 확 기부해버리고 말 거야. 난 그 정도로도 만족해. 라면서 아주 철없는 애마냥 30억을 기부하겠다고 남편 앞에서 보란듯이 사회복지재단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기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혼자 검색을 하면서 내일 아예 연차를 써야겠지? 라면서 혼자 스케줄을 다 잡아놓은 사람 마냥 계획을 세우고 흥얼거리다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뒤에서 남편이 바로 따라 들어오더군요. 기부하는 거 알면 누나들이 난리 날 거라고 그냥 기부하기 전에 한두 푼 좀 나눠주고 기부를 하는 건 어떠냐고 부탁을 하더니 결국 제가 네 새끼들 통장 안에 들어간 돈으로 만족하고 네 누나들은 살아생전 아버님께 불효하고도 몇 억 받은 걸로 만족하고 살라 하면서 털끝 하나 건들지 말는 소리와 함께 먼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 남편은 출근을 이미 했고 딸내미들도 다 이미 외출을 한 상태였는데 밖에서 누가 초인종을 너무 정신없이 누르고 있어 살펴보니 시누이들이 와 있었어요. 왜 아침부터 재수가 없게 내 집에 찾아와서 저 난리일까 싶어. 경찰 부르기 전에 가세요. 안 가면 저 지금 신고합니다. 라면서 용건이 없으니 가주라는 말을 했고 그러자 시누이들은 급기야 제 문 앞에서 옳게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기부 다 무슨 말이야. 가족들한테 먼저 나눠주는 게 기부지. 그냥 그거 우리 주고 합가는 없던 일로 하자. 라고 하는데 이제 보니 이것들이 시어머니랑 합가하는 걸 가지고 저한테 돈이랑 협박을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며느리가 합가하는 건 곧 죽어도 싫어할 테니 그럼 안 하는 대신 돈을 달라 뭐 이런 거였겠죠. 저는 당장 제 수중에 들어온 돈을 어떻게든 인연들이 다 배잡고 아파 뒤지려 할 만큼 배알이 꼴리는 곳에 써버려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는 문 앞에서 돈과 합가를 가지고서 딜을 해대는 시누이들의 말에 합가를 할 테니 돈은 없던 걸로 해요. 저도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었는데 벼랑간 일이 부탁을 해오니 못 이기고 배겨요. 라며 합가에 동의를 했어요. 당황한 시누이들 사이를 뚫고 집을 나가서는 곧장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달려가 시어머니를 모셔서는 달랑 옷까지 든 가방 하나만을 든 채 저희 집으로 들여왔습니다. 딱히 시부모 방이라 할 것도 없어서 베란다에다가 나뭇잎을 깔아다가 그 위에 어머님 방이라면서 짐가방 놓아두고 살라고 했고요. 이게 무슨 천박한 짓이냐고 저를 향해 화내시는 시어머니께 합가하라면서요. 합가해달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뭐 하기 싫어? 방이 없는데 그럼 내 안방 차지하고 들어올 거야? 내 새끼들 방 하나 차지해서 들어갈 거야? 중이 싫으면 저리 떠나야지. 싫음 나가서 본인 집 가 사세요. 여기서 남은 방은 여기 하나니까 쥐지군도 살던지. 너무 추우면 거실로 나와 있어도 좋고요. 단 애들 남편 집에 있을 때 이불 깔고 거실에 공간 차지하지 마요. 저 출근한 사이 집안 물건 함부로 손대지 말고 합가만 해요. 합가만 오케이? 라며 숨도 안 쉬고 따박따박 소리를 질러대며 시어머니 혼을 완전히 빼놓은 뒤 저는 짐을 싸서 그 집을 나갔습니다. 저 완전히 자유부인이 되었어요. 혼자 시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호강 좀 누려보겠다고 하루 몇십만 원 하는 호텔에 체크인을 해서는 거기서 출퇴근하기 시작했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차가 한 대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홧김에 차 한 대도 세단으로 구매를 해버렸어요. 자유부인이 된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면서 일주일쯤 되어갈 때는 집으로 돌아오라는 자식들도 뒤로 한 채 당장에 살 30평형대의 아파트 한 채를 구매해서는 딸내미들 불러다가 그냥 이 집에서 살자면서 아예 이사를 오게 만들었고 그 바람에 졸지에 남편은 그 집안의 딸내미와 와이프가 아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처지가 되어버렸죠. 집안에는 시어머니가 있으니 자기 누나들이 집안으로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건 예사도 아니었고 그로 인해서 남편은 혼이 완전히 빠져선 여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집으로 돌아와.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아무 생각 말고 일단 들어와. 내가 절대로 누나들이랑 엄마가 너 다신 괴롭히게 안 할게.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돌아와. 라면서 혼자 시를 읊으며 사랑타령하고 있고 저는 저대로 그런 남편을 즐기며 다시는 저 집구석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혼자만의 각서를 썼네요. 당연히 시누이들은 딸들을 통해서도 저한테 연락을 하려고 아주 난리가 났지만 저는 일절 받지 않은 채 제가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려보겠다면서 여전히 간호사로 일을 하는 와중에도 딸들과 함께 퇴근 후나 전에는 쇼핑을 나서기도 하고 사고 싶었던 인테리어 소품들이나 옷가지들을 사며 스트레스를 풀었고 웬만한 소비를 하고 나니 이 정도 채워놓고 살면 아쉬울 건 더 없을 거라면서 시누이들이 소송 걸어 지 재산을 찾기 전 몽땅 남은 돈은 사회에 기부를 해버렸습니다. 아주 몽땅 말입니다. 제 집 있고 평생 돈 아낀다고 사지 않았던 명품백 여러 개에다가 딸내미들 통장에 돈 10억이 박혀있으니 아쉬울 것이 하나 없는 때였죠.
사회의 모든 돈을 기부를 하고 나서 그 증명서를 남편에게 문자로 보내니 남편은 매일같이 누나들에게 엄마 얼굴을 보고 사는 게 너무 괴로웠는지 제발 집에 와. 아님 내가 그리로 갈까? 라면서 급기야 자신이 집을 내버려 둔 채 가출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은 멀쩡한 집을 남겨둔 채 시댁 식구들을 피해서 완전히 새 집으로 그냥 몸을 이동시켜 와버렸고, 진짜로 혼자 다시 남겨진 시어머니를 보고는 이러다 며느리가 돈을커녕 엄마를 부양도 안 하라는 게 아니냐면서 똥줄이 탄 시누이들은 결국 두 손 두 발 들고서 백기를 들더라고요. 다 없던 일로 할 테니까 그냥 집에 들어와 예전처럼 니들끼리 잘 살라고 말해줘. 뭐 저는 그냥 시누이들의 시어머니까지 들어와 휘저은 집안에 들어가기 싫다면서 남편에게는 따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며 이대로 각자 집에서 생활을 해보길 요구했고, 확 다 정 떨어진다며 이혼이라도 하고 싶은데 자식들 결혼할 때 앞길 막는 꼴인 것 같아 참는 거라면서 이혼만큼은 보류 시켰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저지른 짓이 치사했단 걸 느낀 건지 아무 소리를 못한 채 딸내미들에게 그저 도와달란 SOS를 치며 애원을 했지만 딸내미들도 엄마가 가여웠는지 두 분이 같이 안 살아도 부모니까 자주 찾아뵙겠다며 남편을 이미 집 밖으로 내보내겠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결국 저희 남편도 찬바람 쌩 부는 딸들 보기가 무서웠는지 혼자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저는 저 혼자 시아버지 덕분에 제 명의의 집 하나와 딸들 앞으로 10억씩을 던져주는 성과를 내고는 시누이들과 시어머니를 KO시키며 모든 상황을 종료했습니다. 제 수중에 돈이 더 있을 수 있던 것을 기부했다고 해서 아쉬운 건 없었습니다. 다만 시누이들과 시어머니께 그나마 갔던 그 몇 억이라는 돈조차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생각하면 솔직히 내 돈도 아닌데 다 아까워 죽겠는 노릇이에요. 다만 이렇게라도 서로 가족의 인연을 끊은 척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늘 꿈꾸던 자유분이 된 척 내 일과 아이들에게는 꾸준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결혼 2년차 여자입니다.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과는 저희 두 사람을 모두 잘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인지 꽤나 성격이 잘 맞았고, 저희 조건을 애초에 부모님은 교제 전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까지 걸리는 것은 없었습니다. 둘 다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일하면서 공통적으로 나눌 대화들이 많았고, 남편은 대학만 나온 저보다는 한참 고학력자였기에 상당히 박학다식한 면이 없잖아 있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모르는 소리를 자주 한다고 저희 부모님도 참 배운 놈이라며 좋아라 하셨어요. 아무래도 별거 아닐 수 있는 문제지만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학교를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하시고 바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가방끈에 대한 미련이라든지 남을 향한 부러움이 평소에도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부모님은 저희 둘의 머리가 그리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큼보단 더 잘 살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 열렬히도 공부를 시키셨었고, 그 덕인지 아니면 알고 보니 저희 머리가 좋았던 것인지 저는 사범대를 나와 중등교사를 하고 동생은 연구원으로 아직도 공부를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에도 좋은 점이 많았어요. 시부모님께서 턱하니 집을 사주시겠다고 도움을 주셔서 저희 부모님은 또 감사하단 마음에 가지신 돈을 보태 집안에 필요한 신혼 가구들부터 가전제품들을 다 채워주셨고, 또 저희 엄마는 그럼에도 사돈보다 부족해 라면서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웨딩 준비까지도 필요한 돈이란 돈은 다 지원해 주셨죠. 저희 부부가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부족하면 대출을 받던 혹은 부모님께 아주 조금 금전적인 도움을 얻으려 했는데 순식간에 두 분이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내 집이 생긴 것도 모자라 저희 둘 통장에서 돈을 쓸 일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너무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만 같은 흐뭇한 기분이 들었고, 또 실제로 주변의 친구들이며 지인들이 능력 있는 부모님을 만나서 너무 좋겠다면서 부러움의 눈길을 마구 보내기도 했었어요. 집값이 너무 높아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 당시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주변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모로 꼽을 만큼 가지고 싶은 부모의 면모를 보이곤 했죠. 하지만 저는 뭔가 내심 찝찝했습니다. 돈을 그냥 주겠다면서 집도 주고 카드도 주고 다 하셨는데 아무리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무리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평소에는 저나 남편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이 정도로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산 적이 정말 없었거든요. 물론 학업에 필요한 학비는 양가 부모님이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지만 그 외에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성인이 되어 따로 용돈을 받아보거나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돈이 많다며 돈을 허투루 쓰는 타입도 절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저대로 부모님이 노후 준비는 잘 하고 계신 걸까 하는 걱정을 오래전부터 해왔었기에 장녀로서 일을 시작하면서 매달 정기적인 적금과 함께 저축을 생활화했었고 남편도 공부가 길어지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학비로 부담스러워하진 않으실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둘 다 우리가 금수저 집안의 자식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각자의 부모님께 많이 놀라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놀랄 일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께서 참 별난 관계를 이어가더라고요. 친하지 않을 거면 그냥 사돈관계로 예의를 잘 갖추는 사이에서 만족을 하면 될 것이었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면 작정하고 자주 만나면서 어디 등산이라도 같이 가거나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면서 마음 주고 정주면 하면 될 것을 자식들 결혼할 적에는 그렇게나 돈을 펑펑 쓰던 분들께서 돈이 아깝다 는 이유를 대면서 서로 만나기를 싫어하셨고 그런데 또 저희 집 안에서는 꼭 주기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밖에 나가 꽁돈 쓰기 싫어서 며느리이자 딸 집에서 만난 회포라도 풀려는 걸로 보였는데 두 분이서 저희 집에 와서 얘기를 나누는 꼴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서로 누가 먼저 덤비느냐에 따라 목이 물리는 상대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인사도 안 나누고 기싸움을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쌀벌해할 정도로 으르렁거리다가 먼저 누가 말을 꺼내는 순간 옆에서 상대는 그 말을 반박하고 잡아뜯고 물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정말 이상하고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두 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루는 목요일 저녁에 만나자고 저희 집에 모이셔서는 두 분이서 아무 말을 나누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이럴 거면 모이자고는 왜 하셨는가 싶어서 남편과 둘이 눈만 번갈아 보며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가장 먼저 시어머니가 말을 꺼내셨어요.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니들끼리 놀라고 오늘 만나자고 한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내내 가만 계시던 엄마는 그게 아니죠 사돈. 목금토일은 젊은 애들이 쉬는 날인 거 몰라요? 만날 거면 지인직이 불렀어야지. 하면서 시어머니의 말을 틀렸다고 반박했어요. 제 귀에는 시어머니 말씀도 맞고 엄마의 말씀도 맞았기 때문에 먼저 말대답하면서 시비를 건 저희 엄마를 나무랐는데 엄마는 거기서 왜 너는 네 엄마 편을 안 들고 시엄마 편을 드냐? 면서 화가 더 나서는 투덜거리셨고 그 모습에 시어머니가 놓치지 않고 욕을 또 던지셨습니다. 사돈, 딸내미라고 사리 분별 못하고 자기 편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건 강요하는 거지. 엄마가 딸내미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라고 말해줘. 이게 무슨 하나의 꽁트를 보는 것 같고 사파리에서 짐승들이 물고 뜯고 싸우는 전장의 서막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도 같고 참 기분이 목 같았네요. 그 사이에서 저는 계속해서 누구 편을 들지 못한 채 중립을 지켜야 하는 힘없는 며느리였으니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친정엄마가 나를 이리도 시어머니 앞에서 난감하게 만들 줄은 상상도 못했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집에 가시고 나서 엄마한테만 따로 전화를 걸어 두 분 왜 그러냐? 잘 지내려고 우리 집에 오신 거 아니었냐? 하면서 좀 더 편하게 따져 물어보면 엄마는 사돈이랑 잘 지내야 하는 거라고 누가 그래? 왜 잘 지내야 해? 하면서 당당하게 되물어 보셨습니다. 마치 제가 알던 우리 엄마가 아닌 것만 같았어요. 그 후로도 저희 집에서 두 분은 자주 모이셨고 특히나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래도 이 집을 본인이 사주셨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저희 엄마와의 만남을 저희 집안에서 하자며 제안을 먼저 하곤 했습니다. 저야 뭐 저희 엄마를 봐서 좋은 것이고 절대로 빈손으로 오지 않으시는 어머님이 오셔서 또 좋았지만 두 분이서 또 뭘 가지고 물어뜯을까 싶어 매번 노심초사였어요. 굳이 그럼에도 만나겠다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 또 미운정이 들어가는 과정인가 싶어서 이 두 분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도 했고요. 또 한 번은 저희 부부가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 고양이들이 집안에 놀거리가 부족했는지 저희 친정엄마가 사주신 소파를 거의 헤집어 놓은 적이 있었어요. 멀쩡했던 소파가 순식간에 고양이한테 정신없이 물고 뜯긴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속상해 하셨는데, 그 얘기를 남편을 통해 전해들은 시어머니께서 또 저희 집에서 함께 친정엄마를 불러보자고 하시더니 급기야 별다른 대화 없이 다 같이 앉아있다가 고양이가 긁은 소파 부위를 보더니 이건 애초에 저렴한 거라서 뜯기기도 잘 뜯긴 건가요? 라며 저희 엄마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엄마는 아니나 다를까 이거 저렴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살 때 얼마를 썼는데 하면서 바로 맞받아 쳤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또 기다렸다는 듯이 근데 왜 이 사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이렇게 윽박을 치르는 거야? 내가 네 봉이야? 하며 급기야 두 분이서 서로 큰 소리를 내면서 달려든 적이 있었습니다. 고양이로 헤집어진 소파를 보는 것보다 두 분의 어머님이 그러고 싸우는 게 저는 더 마음이 아팠는데 두 분은 자식들 마음을 전혀 모르겠다는 듯이 그날 그렇게 삿대질을 서로 해대가면서 소파가 싼 거다 아니다를 놓고서 한참을 입씨름을 하셨고 결국 저희 친정엄마가 소파를 샀을 때의 카드 기록까지 문자를 찾아서 보여주는 정성까지 보이고 나서야 일단락이 되었어요. 이쯤 되니 두 분은 그냥 링 위에 올려두면 속에 뭐가 담겨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원하게 다 풀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사소한 것들로 서로에게 시비를 걸고 싫은 티를 팍팍 내는지를 모르겠지만 마치 싸울거리를 제공해주길 바라는 듯한 두 분의 태도는 저희 부부에게도 너무나 스트레스였습니다. 결혼하고 2년이 되어가는데도 그 버릇을 그 시비를 걸고 싸워보고자 닥달을 하는 듯한 말버릇을 서로가 고쳐내지 못하셔서 저희뿐만 아니라 양가 아버님들까지도 도대체 이 여자들은 왜 서로를 볼 때마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꼭 그렇게 자주 보려고 하냐면서 이해를 전혀 못하는 눈치셨어요. 거기서 오는 사돈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도 만만찮았고요. 또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따로 전화가 와서는 저희 엄마가 요즘 뭐라고 지내는지 아빠는 또 뭐라고 지내시는지를 묻더라고요. 평상시 물고 뜯기만 했을 뿐 저희 아빠한테는 관심이 없었던 분이셨기에 전 당연히 우리 시어머님이 순수하게 저희 부모님 안부를 물어보시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번 엄마 얘기를 물을 때마다 자연스레 아빠 얘기를 묻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제겐 익숙했죠. 그러다 최근 저희 집에서 다시 두 어머니를 모시기로 한 날 저희 엄마는 집 비밀번호를 알고 계시고 어머니께서도 남편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날 집안에 엄마가 먼저 와 계시기로 했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실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가 출발하신다고 연락이 왔을 때 최근 저희가 너무 바빠 장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불이 나게 먹을 것을 하다못해 술이라도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미룬 집 청소를 한 후에 잠깐 장을 보려고 차를 타고 나갔는데 그 좁은 차도에서 차사고가 나버린 바람에 한참을 꼼짝도 못하고 갇혀 있었습니다. 도중에 차를 돌리지도 못해서 일이 해결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장을 보기는커녕 시간이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서 가는 길에 배달음식점에 전화로 테이크아웃 주문을 넣고는 픽업을 해서 곧장 집에 갔어요. 근데 당연히 집안에 계실 거라 생각을 하면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음식을 들고서 집에 올라가는데 가는 길에 사람이 들어서 있는 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저희 아빠와 시어머니셨어요. 두 분이서 따로 차 안에 앉아 나눌 얘기가 없을 만큼 친하질 않는데 무슨 대화를 나누길래 저리 애절하시나 싶어 전 설마 우리 아빠랑 엄마랑 그만 싸우라고 자식 앞에서 쪽팔리지도 않냐며 시어머니의 혼을 내는 줄 알았습니다. 나이로 보면 저희 아빠가 훨 윗사람이었기 때문에 혼을 낸다는 게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껄끄럽고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얼른 아빠를 말려보겠다며 옆에 시어머니 편을 들겠다면서 달려가는데 진짜 못 볼 거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아무 말을 해주지도 않았는데 그간의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엄마와 시어머니가 서로를 보고 물고 뜯으며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던 그 이유는 저희 아빠랑 시어머니가 주차장 한가운데에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함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두 분이 치정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는 저희 아빠를 향해서 거침없이 자신의 상체를 들이밀며 키스를 하려다가 시어머니는 아빠의 손에 제지를 당한 채
조수석으로 다시 앉혀졌는데 그 후 멈추지 않은 채 아빠를 향해 뭐라 하소연을 하더니 더는 또 못 참겠다는 듯이 확 상체를 들어올려 운전석에 앉은 아빠에게로 달려들더라고요. 그 바람에 아빠도 처음엔 이성적인 판단에서였는지 시어머니를 떼어내려 하시다가 어째 조금은 즐기고 싶으신지 자신에게 2번 달려든 시어머니를 처음처럼 말리기보다는 마지 못한다는 듯이 키스를 몇 초간 받아주다가 살포시 떼어놓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미 2분이 계신 차 앞 창문에 서서는 배달 음식을 딱 하고 본네트 위에 올려놓았고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둘이서 몇 초간 키스를 한 건 맞다면서 당장에 만만한 아빠는 뒤로 한 채 시어머니 좌석으로 가서 문을 열라고 창문을 두드려댔어요.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우리 엄마가 그간 시어머니를 대할 때 제대로 정상적으로 대할 수가 없었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내 손으로 엄마의 복수를 해주겠다면서 문을 열려다가 다친 것에 분해 창문을 두드려대길 얼마나 지났을까. 결국 아빠가 뭐라고 시어머니께 말을 하시더니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뒤에 있던 차에 문콕을 하면서 문을 활짝 열어 시어머니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차 밖으로 끌어냈고 이내 시어머니는 며느리 손에 머리털이 잡힌 채 차 밖으로 끌려 나오셨다가 제 주먹에 쥐어 터지는 걸 아빠의 도움으로 겨우 피한 채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이 무식한 양반이 글쎄 도망을 간다는 게 저희 집으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자기 딴에는 저희 아빠가 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줄 줄 알았던 것이에요. 시어머니 도망가는 걸 보면서 저는 아빠한테 픽업해온 배달음식 봉지를 던진 채 내 집안에 얼씬도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엄마 앞에서 무릎 꿇을 준비나 하고 있어 하며 쌀벌한 경고를 날렸고 그럼에도 따라오겠다는 아빠한테 태어나 처음으로 더러운 새끼라며 욕을 날린 바람에 아빠는 그 충격과 공포로 결국 저를 더는 따라오지 못하다가 제가 아니다. 그냥 와서 엄마랑 같이 죽자 죽어 하며 아빠를 데리고 집에 갔고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이 엄마는 머리털이 개털이 되어선 집으로 들어온 시어머니와 그 후 곧 입 밖으로 욕을 쏟아내면서 집에 들어오는 저와 아빠를 보고서 눈치를 챈 건지 단번에 아씨 뭐요?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라며 시어머니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 바람에 언제 온 건지 집에 같이 있던 남편이 놀래서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막아서기 시작했고 저는 저대로 엄마! 하면 눈물바람이 터져서는 분하다고 울면서도 눈물을 닦으며 제 한 손을 시어머니의 살결을 꼬집으면서 엄마의 복수를 도와주겠다며 살점이라도 뜯어내려 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고 엄마도 알고 있었냐며 아빠랑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뒤늦게야 가만히 서 있는 아빠가 얄밉다며 아빠에게로 다가가 가슴팍을 막 쳐대기 시작했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그 둘이 젊을 때 사귄 사이라고 첫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가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건 아니었지만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동네에 살았고 교회는 같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전혀 모르는 사이긴 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둘이 같은 교회를 다녔다는 사실을 알고 놀래했었기에 그러려니 하기는 했었는데 이제 보니 이놈의 2 여자를 같이 좋아라 한 남자가 바로 우리 아빠였다더군요. 사실은 시어머니랑 저희 아빠가 먼저 사귀었고 대학을 못 들어간 아빠의 학력으로 시어머님네서 반대를 해가지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아빠를 제 다 잊기도 전에 저희 엄마가 아빠한테 대시를 해오면서 둘 사이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저희 엄마로서는 싱글인 아빠한테 대시를 한 게 잘못은 아니었으나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다 잊지 못한 남자에게 생긴 여자란 이유로 싫은 구실은 충분했나 보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젊은 시절 시어머니랑 저희 엄마 사이에서 아빠를 두고 실제 감정 싸움이 있었다고도 하고 저희 엄마는 급기야 시어머니가 헤어졌는데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란 소리를 해댔다고 해요. 중간에 시어머니는 분하다며 지금의 시아버지를 만나고 계신 상황에서도 잠수를 탄 채 저희 아빠한테 한번 찾아와 애걸한 적도 있었고 결국 뭐 아빠는 저희 엄마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복잡하고도 어지러운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었는데 자식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비극의 양속관계가 다 늙어 또다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른들의 과거를 알게 되었고 또 그래서 저는 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시어머니의 머리끄댕이를 뜯어버렸으며 아빠는 아빠대로 여자들 사이에서 처신을 똑바로 못한 채로 사과를 했는데 아빠의 입술에 여전히 시어머니의 키스 자국이 립스틱과 함께 번져있는 것을 보고는
또다시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뭔 일이 있었는 줄은 알았는데 입술을 부비적거리는 불결한 짓거리를 그 나이에 했냐면서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 새끼들이냐며 엄마가 급기야 아빠 주둥이를 잘라버리겠다며 눈에 보이는 대로 아빠의 얼굴에 물건을 던지다가 급기야 도르마리 휴지를 들고 와서는 휴지를 다 써가면서 아빠 입술을 닦고 난리가 났어요. 그 와중에 저만큼이나 놀랬다가 두 분이서 지하 주차장에서 키스를 나눴다는 사실에 분개한 남편이 믿을 수가 없다는 듯이 시어머니를 붙잡고 사실대로 말해보라며 늘어지다가 급기야 정신이 나가버린 건지 저희 아버지한테 다가와서는 멱살만 안 잡았을 뿐 때려잡아 죽이겠다며 달려들었다가 제가 제 아버지 지킨다고 또 그 싸움에 껴서는 남편을 겨우 말려대고 옆에서 엄마는 엄마대로 얻어터지게 내버려 두라면서 저를 말리고 있고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저희 아빠는 잘못이 없다며 이 상황에서 온 가족들이 화를 퍼부어 올리는 기름을 붓는 말을 퍼붓는 바람에 저희 엄마가 다시금 시어머니께 열이 받아서는 겨우 말렸는데 또 두 분이서 치고받고 싸우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두 분이 젊은 시절 남자 하나로 껄끄러웠던 사이였단 걸 인지하고서 늙어서 더 여유있게 산다는 돈 자랑을 하려고 그렇게 결혼하는데 서로도 금액을 보태주겠다며 지랄을 떠셨구나 싶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자식들을 위한 돈이 아니라 본인들의 허용을 채우고 보다 잘 살고 있다는 자랑질을 하려고 그렇게 돈을 썼던 것이고 결국 시어머니가 몇 억짜리 집을 떡하니 해오자 그게 도저히 비교할 거리가 못 된다고 생각한 엄마가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집으로 초대를 하고 또 초대를 받아가면서 엿을 날리겠다고 살벌한 대화를 퍼부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이상하리만큼 민감하고 날이 섰던 두 분의 사이는 엉뚱하게 그 사이에 저희 아빠가 오랜 수십 년의 시간 전부터 껴 계시며 제가 함부로 해결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날을 저희 엄마는 아빠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엄마의 잘못이 그간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의 시부모와 바람을 피워서 와이프를 농락한 짓은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짓이었고 엄마도 더는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사돈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며 그냥 안 보고 살겠다고 다 내려놓고 살겠다며 무작정 아빠와 별거를 선언하셨어요. 아빠는 뒤늦게야 자신이 얼마나 더 큰 잘못을 지었는지를 안 건지 엄마가 어디로 간 거냐면서 별거를 하고 집 나간 와이프를 찾겠다고 아주 그냥 매일같이 엄마를 찾고 또 찾기를 반복하셨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반대로 시아버지로부터 이혼을 당하실 처지에 놓였습니다. 젊은 적 결혼하기 전에 잠시 사라졌던 게 결국은 사돈이 저희 아빠를 그리워해서였다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다 늙어 만나놓고 키스를 또 했다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나 보더군요. 아주 그냥 두 집안의 오랜 악연으로 인해서 결국 다 쌍으로 파토가 나고 난장판이 되어버린 이 상황이 결국은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지며 불행이 대를 이어오는 악습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멀쩡하게 잘 지내면서 서로를 보듬고 있으나 부모님들께서는 상처가 컸는지 완전히 쫑을 내겠다고 한쪽은 별거, 한쪽은 이혼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렇게 저는 더 이상 양가 부모님을 저희 집에 모셔서 두 분이서 싸우는 꼴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아주 그냥 콩가루 집안에서 콩가루가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정말 직접 뼈저리게 경험을 해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후유증에 가시지 않아서 얼떨떨한데 부모님들은 각자 어떤 심정이실지 참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을 뿐인데 별 그지 같은 걸 다 경험해 봤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3살 연하의 남편과 2년 열애 끝에 결혼한 지 3년차 되었고 돌이 아직 안 된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제가 좀 지나쳤던 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쓸데없는 걱정보다는 차라리 유튜브 내 사람들한테 뒷담화라도 하며 마저 기분을 풀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씩씩하게 마음 굳힌 채 사연을 적고 있습니다. 저는 소위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오빠를 따라서 외조부님이 살고 계시는 나라로 이른 나이에 유학길에 올랐고 그 후 오빠와 저는 엄마가 졸업하신 해외 대학교에서 함께 졸업을 하며 가족들 중에서 동문이 셋이나 있는 보람차고도 뜻깊은 자격을 갖추었었죠. 쭉 그 나라에서 살아보려고 해외 취업을 했고 거기서 한참 일을 하다가 30이 되던 해에 우연찮게 스카우트 제의로 한국에 오게 되면서
오빠를 놔둔 채 저 혼자 부모님이 계시는 한국에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오래도록 한국에서 살아보는 것이라 어색하고 또 적응 안 되는 것이 많았지만 솔직히 적응하느라 힘들어했던 것보다 좋은 게 훨 더 많았었어요. 밤길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치안이며 입맛에 쏙 맞는 한국 음식들과 미치도록 빠르고 또 편리한 배달 문화까지, 게다가 쇼핑할 것들은 또 얼마나 많던지. 제가 정말 초반에는 버는 돈을 쇼핑에다 다 써버리느라고 저축할 새가 없었습니다. 참 열심히도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가려고 노력했고 다행히 할머니 할아버지랑 평소 한국말을 매일같이 주고받았던 덕분에 한국말에 어눌함이 없어서 사람을 사귀는 것에도 참 수월했어요. 회사를 통해서 자주 회식을 나가며 함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고 또 그 외의 소셜 활동을 여러 방면으로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대화를 나누며 오래도록 지금까지도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인맥들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어요. 제 인생의 연하남은 단 한 번을 만나본 적이 없었고 첫 남친부터 남편 전에 남친까지도 모두 다 외국인이어서 저한테는 남편이 첫 한국 남자친구였습니다. 나이를 물어보는 게 실례라는 걸 알아서 일부러 그 질문은 조심한 채 남편과 친해졌고 둘이서 제법 대화도 잘 통하고 죽이 잘 맞아서 전 제 또래이거나 혹은 저보다 당연히 나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남편은 여름 내내 밖을 싸돌아다니느라고 살을 완전히 그을려 놓은 상태였는데 그래서인지 겉모습만 보았을 때 저보다 훨 나이가 들어 보여서 저는 내심 오빠라고 결론을 내리고 남편을 대했어요. 그러다가 연하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고백을 받게 되면서 좀 신선한 충격들의 연속이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는 이유로 마다하지 않고 사귀게 되었죠. 키가 막 큰 편은 아니었지만 운동을 평소에 너무 좋아라 해서 울그락불그락거리는 몸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제 평소 스타일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지만 남편으로 인해서 제가 좋아하는 이성의 스타일이 바뀌었을 만큼 제게는 남편이 참 만족스러운 상대였습니다. 게다가 연하라서 그런지 애교가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들 앞에서는, 특히 남자들 앞에서는 센 척을 한다고 제 앞에서 무게 잡아 목소리를 내보고 또 기싸움을 하는데 그게 너무 웃기고 귀엽더라고요. 저는 이 남자의 애교 많은 본 모습을 다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제겐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같았고요. 다들 연애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이 저희 부모님께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딸내미 연애하는 모습을 오래도록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었다며 많이 아쉬워하던 저희 엄마가 하루는 남친을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남친도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을 하던 사람이었는지라 그리 집밥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엄마가 꼭 자신이 잘 만드는 보쌈을 해주고 싶다며 부르셨죠. 같이 부모님 옆에서 밥 먹는 내내 말도 잘 걸고 예의도 잘 갖추고 무엇보다 싱글생글 웃는 남편이 참 고마웠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만큼이나 남편에게 만족해 하시는 걸 보고는 당장에 결혼을 결심했고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 큰 난관이라고 할 것은 없이 결혼을 잘 치러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남편을 좋아하라 했던 만큼 저희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예쁘라 해주셨고 제가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와 동갑내기였는데요. 딸 하나가 더 생긴 거나 다름이 없다며 마냥 축복만 해주셨어요. 저희 시누이는 말 그대로 저와 동갑이고 저희 부부가 결혼하던 당시 벌써 딸 하나를 두고 있는 결혼 2년차 워킹맘이었습니다. 당시 시누이는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직원이었고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회사 사정이 그리 좋지 못해서 복지도 딱히 없고 최저시급에서 조금 더 받으며 다닌다고 들었어요. 저는 제 일하는 게 바쁜지라 당시 시누이가 뭔 일을 어디서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하든 말든 상관은 전혀 없었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가 들어서지 않던 첫 2년 동안은 제법 시댁 식구들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한 채 문제없이 지내왔었습니다. 다 같이 한 도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맞으면 모여서 밥을 먹곤 했는데요. 대부분은 시부모님만 모신 채 저희 부부가 외식을 하거나 아니면 시댁으로 찾아가는 경우였고 어쩌다 시누이까지 불러서 온 가족이 시댁에서 밥을 먹을 때면 시누이는 대부분 일 때문에 늦게 오거나 와서 밥만 먹고 또 다음날 출근한다며 일찍 집으로 돌아가곤 했었습니다. 가끔 보는 것이었고 또 보더라도
신우이는 늘 딸내미 옆에서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진득하게 말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신우이 또한 저한테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끼는 것인지 많은 대화를 일부러 걸면서 살갑게 구려고 하지도 않는 모습이었고, 또 저로서는 아이가 없고 각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일이나 결혼 생활에 대한 것 뿐이었는데, 제가 좀 친근해 보이고 싶어서 일부러 자주 결혼과 일에 대해서 물어보며 병행하긴 힘들지 않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까지 키우고 정말 대단하시다면서 막 치켜 세워 드리기도 많이 치켜 세워 드렸죠. 혹여나 주제넘게 건방지게 보여 많이 이해하는 척 한다고 할까 싶어서 절대로 연봉이라든지 직장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고요. 온전히 사는 것만 가지고서 좀 가족 간에 고민 상담도 하고 덕담이나 조언도 나눠보는 그런 대화를 꿈꾸며 얘기를 꺼냈는데, 늘 신우이는 제가 필요 이상의 말을 하는 사람처럼 시큰둥해 했습니다. 그걸 몇 달 겪다가 결국 저도 더는 말을 걸거나 친해져 보려 하는 생각을 완전히 접었고, 그 후로는 저도 마음을 놓고서 단순히 신우이로만 대했다 보니 거슬리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 신우이가 날 좋아해주지 않는 건지 걱정을 조금 했는데, 그런 마음도 싹 사라졌고 오히려 잘 보이거나 잘 대해줘야 하는 시댁 식구 하나가 없는 꼴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의 부담이 덜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신우이와 저의 멀찌감치 안정권에 속해 있었던 관계는 완전히 틀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바로 신우이였어요.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저희 친정에, 그리고 그 다음에 시부모님께 저희 부부가 함께 번갈아가며 알려드렸는데, 곧 그 소식이 주변 식구들에게 조금씩 퍼졌어요. 미처 제가 신우이한테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전에 말입니다. 저도 저희 오빠랑 새언니하고서 막 얘기를 나누며 축하를 받고 있던 와중에 신우이가 남편을 통해서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축하한다면서 올케는 뭐하냐고 저를 막 찾았다고 하길래 제가 당장 국제전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남편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남편도 기분 좋게 그 말을 신우이한테 전했고요. 그런데 신우이가 대뜸 남편을 혼냈다고 하더군요. 제 앞에서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급기야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남편이 걱정되어 저도 전화를 황급히 끊고 물어보니, 아니 글쎄 신우이가 네 와이프가 임신한 걸 동네방네 자랑할 일이 있냐? 왜 그런 걸 가족들한테 일일이 전화로 알리지 않고 시부모님께만 말해서 나는 엄마한테 전해들어야 하냐? 면서 신경질을 부렸다고 하더군요. 그로 인해 저도 기분이 나빠 토라져 있다가 신우이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직접 말로 임신 사실을 전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나 둘 다 연락을 취하던 중이었는데 그 사이에 시어머니는 기쁘셨던지 형님께 발빠르게 전달을 해버리신 거라며 상황을 하나하나 초딩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풀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동갑내기라 솔직히 이런 A까지 갖춰서 말을 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집안의 윗사람이니까 참았습니다. 그런데 신우의 말은 한결같았어요. 임신한 게 동네방네 자랑할 일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가족들한테 인사만 하고 말라는 소리를 하길래 그러고 있었어요 라고 말대답을 해버렸더니 혼자 씩씩거리며 임신이 대수인 줄 안다는 소리와 함께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후 제가 제 인스타에다가 임신 사실을 아이 뱃속 사진과 함께 찍어서 올렸고, 제 주변 직장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사귄 외국에 있는 해외 친구들의 축하도 영어로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한국어를 검색해서 한국말로 축하를 해준 친구도 있었고요. 저도 너무 기쁘니까, 그리고 또 좋은 일을 자기 일마냥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소통을 해준 친구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일일이 답장을 해줬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이라면 다들 결혼하면서, 그리고 애를 낳거나 승진을 하던 뭐라던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인스타에 소식도 알리고 서로 축하를 해주며 훈훈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여기서 전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랐어요. 신나게 막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신우이한테서 카톡이 날라왔어요. 너 지금 뭐하니? 라고 딸랑 한 문장을 보내왔더라고요. 카톡을 보자마자 전 당연히 지금 제 안부를 물어봐주는 줄 알고 저 그냥 핸드폰 하고 있어요 라고 보냈어요. 그 와중에는 저는 윗사람이라며 혼자서 존대를 꼬박꼬박 쓰고 있었고, 신우는 맞존대고 뭐고 그냥 무시를 한 채 반말을 찍 보내왔죠. 하지만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너 뭐하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했겠니? 너 인스타에 뭐하는 짓이냐고 라고 말입니다.
아우씨, 진짜 이게 또 사람을 건드리더라고요. 들어보니 제가 인스타에서 임신한 걸로 자랑을 했다고, 그래서 외국인들까지 동원되어 아주 그냥 지랄이 났다면서 애가 왜 그렇게 촐싹대고 겸손하지를 못하냐고 하는데, 와, 진짜 순간 눈앞에 별이 돌더라고요. 너무 승질이 나니까 눈앞이 갑자기 깜깜해지는 그런 기분이었달까요? 내가 인스타에 있는 친구들한테 내 임신 사실도 못 알리냐고 말을 하니 제 카톡을 분명 읽었는데 그냥 익십을 해버린 신우이. 결국 저는 혼자서 이 더러운 기분을 참아가면서 계속 신우이 답장을 기다리다 결국 완전히 씹혔다는 것을 알고는 새벽이 되어서야 분한 마음 삭힌 채 잠이 들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남편한테 그 카톡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어서 임신 초반부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거냐고. 당신 누나는 어쩜 나보다 더 이른 나이에 워킹맘이 되어놓고서 내 마음과 상태를 이해도 못하냐고 막 화를 내고 혼자서 택시 타고 출근을 했어요. 남편은 신우이한테 전화를 해서 왜 이상한 소리를 해서 사람을 건드냐고 저를 대신에 화를 내줬는지, 신우가 출근하는 저한테 문자로 참 든든한 남편 둬서 좋겠다 너 라고 딱 한 문장을 또 보냈더라고요. 이번엔 제가 익십을 했고요. 저 어린 나이에 유학 가서 별 그지 같은 것들한테 인종차별도 여러 차례 당해봤고, 실제로 중학교 시절엔 잠깐 백인 애들 틈에서 따돌림을 당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받은 상처가 좀 커서 그런지 저한테는 먼저 시비를 이유 없이 걸어대는 것들은 절대로 인간으로 보지도 않았고, 저도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이겨내고 겪어낸 한국인의 깡이 있는지라 한 성깔하는 타입이었거든요. 물론 강강약약이라 센 척하고 쓰잘데기 없이 지 기분대로 예의 무시하고 행동하는 것들한테는 더더욱 말입니다. 지금 안에 신우이가 딱 그 짓거리를 하면서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대고 있고, 지 기분 꼴리는 대로 예의를 무시한 채 행동하고 있었기에 제 기준에서는 상당히 아슬아슬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길거리에서 코피라도 팡 터트려주고 싶어 죽겠는 것을 뱃속아이 태교를 생각하며 참았고, 제 성격을 잘 알고 있던 남편도 그런 점에서 지 누나 신변이 불안했는지 제 SNS를 샅샅이 검사하면서 신우가 이상한 댓글을 달아놓지는 않았는지, 또 갑자기 카톡이 와서 와이프 성질을 건드리진 않았을지를 살펴보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는 아이를 낳기 2달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을 냈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쭉 육아휴직 기간이었는지라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완전히 편하게 몸조리를 하고 출산하고 나서는 저희 오빠랑 새언니가 직접 수고했다면서 저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예약을 해줬던 강남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했어요. 그 사이 저는 회사에 휴직을 하면서 그간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고 살아왔었기에 일부러 데이트 요금도 최저로 하고서는 거의 핸드폰을 보지 않은 채 살았고,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또 요리에 취미를 들이면서 저 나름대로의 알찬 시간을 뱃속 아이와 함께 보냈었습니다. 또 중간에 제가 노산이라 그런지 병원에 가서 검사받을 일들도 많았고, 급격한 체력 저하가 자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2달 전까지 일을 해서 그런지 몸에 무리가 많이 가서 퇴근 후나 주말에는 거의 침대랑 한 몸이 되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출산을 한 거였다 보니 솔직히 제 몸뚱아리의 아이 생각 때문에 신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서 집으로 돌아오자 신우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자기 동생 돈으로 산후조리를 그 비싼 곳에서 하니까 마음 편하냐고, 자기 동생 피 빨아먹을 일이 있냐면서 다짜고짜 오랜만에 통화 연결을 하고서는 수준에 맞지도 않은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인스타그램에 또 올린 것을 가지고 막 욕을 퍼붓는데, 옆에서 남편이 쪽팔린다면서 전화를 받아서는 말하더라고요. 네가 축하고 뭐고 제대로 해주지 않던 사이에 와이프 새언니 되는 분이 와이프 출산 미리 축하한다고 미국에서까지 산후조리원을 쏴줬다고 쪽팔려 죽겠으니 주둥이 다물고 가만히라도 있으라고 말입니다. 그 바람에 신우이는 따지던 그 발랑까진 모습은 어디로 간 채 완전히 쪽팔림에 기가 죽어서는 입을 꾹 다물고 네가 결제한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말 몇 번 더듬고는 이제 와서 사과라도 하려는 건지 제 상태를 물어봤는데 꺼져 라는 남편의 말에 기분 토라져선 전화를 툭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한동안 또 연락을 안 했는데 얼마 전에 신우이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는데도 집을 찾아오질 않는다면서 공개적으로 저를 저격하는 댓글을 제 인스타그램 댓글에다가 올렸어요. 며느리가 돼서 시어른 챙길 줄도 좀 알아야지 않냐고.
지 자식 귀한 줄만 알고서 자식 새끼 얼굴만 주구장창 올린다고 말입니다. 저는 당연히 그 댓글을 저희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한테 연락하기 전에 먼저 신우이한테 연락을 해서는 욕을 또 퍼부으며 왜 또 시비냐고 한바탕 했다가 신우이가 더 토라져서는 댓글을 지우지 않겠다고 선포를 해버린 바람에 저 걱정된다며 그 댓글을 얼른 지우고 차라리 차단을 하라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현재 여전히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곧 복직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직장 동료의 도움을 받아 미리 회사 일도 익히고 있는 중이었고 여러모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한다고 요즘 참 정신이 없었는데 신우이가 폭탄 터뜨리듯 갑자기 또 훅 들어와 제 마음을 어지럽혀 놓았어요. 전화를 해서 댓글의 의도가 무엇이었냐고 왜 저번부터 이렇게 예의 없이 말을 막 하냐고 따져 물으니 옆에서 애가 보채는데 너까지 왜 지랄이냐는 말과 함께 큰 회사 다니며 육아휴직 잘만 썼으면서 그 사이 왜 시부모님께 안부 인사 한번 하러를 오지를 않는 거냐고 어디서 시건방지게 회사 휴직하며 온전히 네 휴식만 취하냐고 하더군요. 이렇게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일 줄이야. 내가 나 휴식 취하겠다고 낸 휴직이었는데 나 휴식만 취했다고 지금 저한테 시건방지네 뭐네 하며 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화기 너머로 그 시대적 발상의 소리를 동갑내기 신우이한테서 듣고 있는데도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전현인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내 회사에서 나 애 잘 낳고 잘 키우라고 만들어준 복지 시스템인데 지가 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쓰라 저렇게 쓰라 하며 간섭질을 하냐고요. 내가 시부모님을 언제 얼마나 인사를 드리던 말던 그걸 왜 신우년이 참견을 하냐고요. 정 지부모가 걱정되면 자식인 지가 나서야지. 그걸 왜 지 동생도 아닌 지 동생 마누라한테 하라고 지랄을 하는 건지. 정말 이해의 정도를 넘어서 옛날 승질머리 같았으면 확 진짜 링 위에서 펀치 몇 대 깔끔하게 주고 싶더라고요. 정신 못 차릴 정도의 강력한 펀치로 아예 그냥 넉다운을 시켜버리는 건 말입니다. 인스타그램은 당연히 답장이고 뭐고 그냥 차단을 눌려버렸고 도저히 말로는 안 되겠다면서 아이를 보란듯이 세게 맡겨둔 채 혼자 신우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님이 어딜 가길래 아이를 맡기냐고 물어보시길래 형님 뵈러 가려고요. 나는 딱 한마디를 하고는 유유히 집을 빠져나왔어요. 형님의 집에 무작정 찾아가서 집 앞에 있는 카페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안 나오면 집으로 쳐들어가서 네 자식이랑 남편 앞에서 개쪽을 내줄 테니 각오하란 말을 하니 평소 험한 말 못 쓰던 제가 각오를 하라고까지 한 것에 겁을 먹었는지 문자를 확인하고서 거의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오더라고요. 앉으란 말에 고분이 앉지를 못한 채 어디서 윗사람한테 오라가라야? 라며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이 소리를 치는 신우의 얼굴에 드라마에서던 보던 그 짓 얼굴에 찬물을 뿌리는 짓을 해버렸습니다. 누구 앞에서 소리를 질러? 라며 신우의 목소리보다 2배 정도 데시벨이 큰 목소리로 신우의 얼굴에 물을 뿌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주변에 있던 몇 없던 사람들이 일제히 저희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근거리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멈춰버렸고 카페 내에는 신나게 케이팝만 주구장창 흘러나오고 있는 그 와중에 신우이가 지대로 저한테 쫄았는지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채 닦지도 못한 채 숨만 쉬겠다고 입을 뻐끔거리고 있더라고요. 오렌지 주스를 뿌린 게 아닌 것이 어디냐는 심정으로 너 말 똑바로 안 해? 야, 내가 우습냐? 이게 진짜 신우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네. 라면서 맞은편에 있던 신우이의 젖은 머리를 끌어당겨 제 옆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갈 때 회사 서류 가방을 들고 갔는데요. 그냥 보이는 거 종이 쪼가리 아무거나 끄집어내서는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 라며 이게 뭔 뜻인지나 한번 말해보라며 눈앞에다가 종이를 들이밀다가 급기야 젖은 얼굴에 붙여보겠다며 볼따구를 쳐가면서 종이를 얼굴에다가 고정시키려 했어요. 그 바람에 제 손바닥에 종이 한 장만 사이에 두고 몇 대를 쳐맞은 신우이는 주변 사람들 눈치를 한번 보다 그만 가자고 절 데리고 나가려는 걸 제가 두더지 게임에서 두더지 한 대 치는 것 마냥 머리 정수리 부분을 다른 한 손으로 들고 있던 팔로 내리꽂으니 억소리나게 아파하며 의자에 앉더라고요. 한참 종이를 들여다봐도 모르겠는지 얼굴을 찌푸리던 신우이는 급기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나 하나도 모르겠는데 라며 조금씩 울먹이더니 얼굴에 제가 부은 물이 묻은 건지 눈물이 흐르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얼굴 위에 완전히 눈물 콧물 범벅이가 되도록 서글프게 오래됐습니다.
너 같은 것들이 아무나 못하니까 나 같은 사람 불러다 돈 주고 휴가도 보내주며 회사 다니게 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 되겠다고 나도 이날까지 노력하며 살았고 너 같은 노력 안 하고 사는 것들이 한순간에 질투로 욕보일 내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며 일부러 기분 더 나쁘라고 머리통에다 대고서 손가락질을 하며 몇 대 내리치니 제 손가락에 머리를 튕겨내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내 인스타그램에 남긴 것처럼 너도 네 시부모한테 꼬박꼬박 연락하며 사냐고. 나는 너처럼 네 시부모한테 용돈이라도 얼마 쥐어주면서 그 와중에 며느리 노릇해야 한다고 안부 연락을 그리 하냐고 하니 자긴 돈이 없어 시부모 용돈을 준 적이 없었는지 입을 꾹 다문 채 테이블에 있던 휴지로 지 얼굴을 닦더라고요. 자긴 한 번도 용돈 드린 적 없다고, 그럴 돈도 없고 형편도 안 되고 능력도 없다는 말을 하더니 급기야 다시금 눈물샘이 홀로 터져서는 난 요따위 인생밖에 못 살고 있는데 넌 애 낳고 휴직도 잘만 쓰고 뭐가 그렇게 쉽냐면서 눈물 닦던 휴지로 눈을 덮은 채 더 눈물을 쏟아내던 시누이. 결국 그 꼴이 너무 처량하고 불쌍해서 딱해 죽겠다 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커피값이든 청소든 알아서 계산하라 하고는 저 혼자 카페를 나왔습니다. 카페 밖 바람이 선선하듯 차가운 것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더라고요. 인간의 열등감과 자존심이 도대체 뭐길래 그냥 자기 수준대로 살고 있는 사람까지도 스스로를 못났다 여기며 남과 비교를 하게 만드는 건지. 결국 그 악한 꼬임에 넘어가서 가족인 사람한테 싸가지 없이 말이나 뱉어내고 그러다 지발에 걸려 넘어진 것 마냥 개망신을 당한 채 사과를 하는 꼴이라니. 어쩜 아이의 엄마라는 사람이 저리도 볼품없고 모자라고 또 못나 보이던지. 나만큼은 절대로 저런 엄마가 되지 말자고 잘 나가는 가족이 있으면 그대로 존중해주고 멋있으면 멋있다고 칭찬도 해주며 그냥 내 삶은 나다운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살아보고자 다짐을 재차 했습니다. 왜인지 이런 깨달음은 굳이 신우이한테 한 방 먹이고 깨닫는 것이 탐탁치는 않았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도 만나보면서 인생 수업을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